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홈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자, 여기 여러분들 다 카페 회원이신가요? 네. 예. 제가 벌써 21년 전에 카페를 만들고, 정신없이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화살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하는 줄도 모르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바로 그날이 퇴직날이더라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나고서 이제 더 바쁘게, 카페가 지금은 저의, 사무실이 돼서 더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여기 강의 교재 모음 보면 제가 20년 전부터, 제가 만든 교재가 허접하더라도 저는 이제 공유를 원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원봉사 센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공유하는 것도 그 자원봉사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돼요. 네, 그래서 계속 공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이 자료도 내려받아서 그 공익 목적으로만 쓰시면 돼요. 이제 어떤 뭐 받아가지고 유료 강의를 한다라면 홈지기하고 반타작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교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좀 사례 위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육원에서는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ABC 과정부터 이렇게 기본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 하면 기본이 유치원 과정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다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제가 다운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파트로 제가 질문 형식으로 이렇게 엮어가면서 요 배경이 되는 기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느낌을 가졌으면 싶어 해요. 자, 최근에 어떤 그 지자체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라기보다는 지도 점검. 그 15를 동사무소에서 보내고 장애인과에 발령받아서 첫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사고를 내죠. 21년도에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12년도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시설 이용료를 별도 계좌에 3억 5천만 원 적립한 걸 발견하게 돼요. 서류로. 대단하죠? 그때도 이제 그 7급 고참하고 이제 막내하고 이제 지도 점검을 나간 거예요. 야, 막내, 내가 연말에 발령 나니까 앞으로 네가 이 60개 시설 네가 담당하려면 오늘 내가 이렇게 지도 점검할 때 막 하는 거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래서 그 고참은 가자마자 회계 서류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쫙 봐가지고, 야, 막내 일로 와봐. 여기 검수 서류 빠졌지? 이럴 때는 자, 확인서 받아. 제목이 뭐냐면 회계질서 문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품이 들어오면 신고가 들어오고 검수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내내 그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막내 15 끝난 직원이 고개를 깍둥해요. 오후 됐는데 내가 배우기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오전에는 이 통장을 놓고 10원 이상 들어온 세입 결의서가 있는지 10원 이상 나갔을 때 결의서가 있는지 좌측 우측 그거부터 쫙 훑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후에 그것을 본인이 해요. 교육받은 대로. 누구한테 교육받았을까요?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홈지기한테 교육을 받았겠죠. 홈지기한테 바로 그 결과예요. 정말 이걸 보고 저는 뿌듯했어요. 그래서 왜 정립했느냐? 아주 오래전에 그 노인 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을 끌어들이려고 사탕발림을 했죠. 그래서 그 시설 과목을 충당금이라는 과목을 잠깐 둔 적이 있어요. 그걸 문의해 보니까 요양시설이 아닌데 그 장애인 시설인데도 된다. 이게 잘못 답변한 거예요. 그 공문까지 가지고 있었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시설도 억울해요. 이번에 이제 징계 조치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조문이 없어졌죠. 시설 과목이 독립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했다. 수입이 발생했는데 세입 조치를 안 가는 거죠, 지금까지. 무려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환수 조치하고 시설 중징계 처분을 내린 거죠. 자, 요런 그 원칙을 알려면 요런 과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걸 지적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산 집행할 때 최초 여러분들 회계 질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회계 질서가 뭐예요? 이게 회계 질서입니다. 회계 질서. 그 질서라는 거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일반적인 지출이 있고, 상대방의 서비스를 받은 후에 확인하고 돈을 주는, 그런 계약 지출. 두 가지죠. 2호전은 요 절차에 의해서 설계가 됐다. 2008년도에. 그 현장에 홈지기가 있었죠. 사업예산 추진반에 홈지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예산을 정통으로 배워서 그 사업예산을 이 카페를 통해서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저 개인 자료실이었던 카페가 1000명, 2000명 이렇게 인원이 불어나서 지금은 이제 32만 명. 우리 지자체 공무원 총 숫자가 35만 명이죠. 내년에는 그 숫자를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지출은 3단계입니다. 품위, 원인행위, 지출 3단계. 여기 4단계인데 이거는 그 절차가 아니에요. 2008년도에 사업예산이 시작되면서 또 하나 시작된 게 있어요.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도입됐어요. 처음으로. 발생주의는 뭐야? 분계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복식부기 예산 과목은 또 달라요. 우리 예산 과목하고. 그래서 그것을 딱 연결해주는 지점이 필요했죠. 그게 바로 여기 지출 결의. 이 메뉴를 만들어야 분계를 할 수 있어요. 이 메뉴를 만들 때 우리가 고민을 많이, 이름을 뭘로 짓지? 어떤 사람은 분계결이라고 하죠.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냥 지출결이라.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복식결이라고 하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복식호흡이라고 하자. 이렇게 농담도 해가면서. 그래서 채택된 게 지출결의.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메뉴예요, 메뉴. 이어져다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메뉴. 그러니까 이게 생기니까 어떤 지자체에서는 야, 결의를 하래. 품위를 해야 돼. 그게 또 결제를 또 여기도 결제받고 여기도 결제받고 지출하는 데가 생겼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 시스템에서 결제받는 데는 품위, 원인행위, 지출이죠. 여기는 결제 안 받아요. 여기는 누가 이렇게 체크를 해주냐면 복식부기 총괄 담당자가 체크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결제 라인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품위나 결제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3단계입니다. 3단계. 자, 예산 지출은 3단계다. 이게 회계 질서예요. 여러분들은 꼭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세 가지 절차,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회계 질서 몰라. 자, 우리가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자, 신용카드 품위 먼저, 그 다음에 카드 먼저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난 논란이냐면 2011년도에 발생한 논란이에요. 2010년도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1번 품위, 2번 카드 사용, 3번 원인행위, 4번 지출, 이렇게 4단계였어요. 절차가, 회계 질서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년 후에 감사를 했는데 거의 99.9 카드 먼저 썼어요. 그래가지고 소무주임들이 그때 100건 이상 훈계, 200건 이상 징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소무주임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행안부 진격해가지고 행안부 회계제도과 박살난 거 있죠. 야, 너네가 회계인을 도와주는 과야? 징계 주는 과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어. 바로 고쳐줄게.
그 2011년도에 지금 현재 모습으로 1번 품위, 2번 원인행위, 지출, 카드 사용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10년도 그 4단계 절차를 감사실에서는 수호하는 데가 있어. 이 회계과 폭동을 모르고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걸 몰라. 그냥 지금까지 오는 데가 있어. 잘못된 거지. 예. 그런데 제목은 또 회계 질서 문란이야. 어디에 카드 사용이라는 회계 질서가 있냐고. 잘못된 거죠. 카드를 먼저 썼던, 나중에 썼던, 문제가 없죠. 여기서 회계 질서에서는. 예. 물론, 이제 모든 절차가 품위하고 순차를 쓰는 게 좋은데, 카드를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긴급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은 거의 다 그렇게 못해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 질서 문란이 아니다. 카드를 쓴 다음에 원인행위를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카드를 품위 전에 쓰던 후에 쓰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먼저 쓰게 된 경우는 이제 뭐 구두 부서장의 승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죠. 내부적으로 통제의 기능을 거치기 때문에, 자, 이게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회계 질서다. 이게 질서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품위는 누가 하느냐?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책임이죠. 예산을 배정받은 조건으로, 예산 배정이라는 거는 예산을 품위할 수, 만약에 그 통계목별로, 예산 배정,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영자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품위를 해도 안 돼.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어떤 도 예산을 통제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제주시에 뭐 예산이 뭐 3조다 그러면 1월 달에 3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원들 봉급줄만 500억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도로가에서 1,000억을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통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인행위 단계는, 원인행위 뜻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나갈 금액을 확정 짓는 거예요. 채무액을 확정 짓는 거예요. 이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대충 이렇게 잡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한 번 더 꼼꼼하게 근거를 갖고 확인한 다음에 확정 짓는 역할을. 그걸 누가 하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재무관이 하는 거예요. 재무관. 회계 관직. 두 파트가 있죠. 재무관이 있고 지출 파트가 있고.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 견제. 그렇게 해서 이 행위 표시를 지출 결의서라는 곳에 합니다. 지출 결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요게 확정이 되면 지출원한테 넘겨줘. 지출원은 요거 서류를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한 다음에 정당한 체주인가 이걸 보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지급 명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3단계.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요 원인행위 금액에 대해서 분계 처리를 해줍니다. 분계 처리는 우리 예산 회계 과목이랑 복식부의 과목이랑 랑대 부여를 한다. 이렇게 연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식부의 과목이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1대 N이 돼. 우리한테 보이는 게. 거기서 맞는 거. 이게 수수료 검수냐, 공과금 검수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거, 그걸 갖다가 체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수수료 검수다?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계약 지출은 뭐냐? 똑같아요. 3단계 품위, 원인행위, 지출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부서는 계약 행위를 할 수가 없어. 권한이 없어. 우리 조직에서. 우리 조직에서 업자하고 흥정하고, 이걸 수의계약으로 할까, 입찰로 할까, 이런 계약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면 계약관이에요. 계약관. 계약관. 근데 우리 지자체는 계약관이라고 따로 둘 만한 인력, 그런 여건이 안 돼. 그래서 그 역할을 재무관한테 맡겨버렸어. 그래서 재무관이 계약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보조자들이 하겠죠. 그래서 원인행위를 하려면 계약서가 계약 금액이 나와야 원인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부가세 빼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우리 재무관이 다이렉트 직접 계약을 합니다. 수의시담을 통해서 금액을 좀 깎죠. 요즘은 한 5% 정도 깎아요. 자, 품위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500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 1,45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되겠죠. 그 금액을 지출 결의서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걸 원인행위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이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1대1 계약이에요. 민사 계약이죠. 우리 그 행정기관에서 유일하게 민법이 적용되는 법령이 지방계약법이에요. 이게 민사예요. 그래서 이 지방계약은 어떨 때는 굉장히 쉬우면서 꼬이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예, 요게. 그래서 카페에서 올라오는 질문의 60%가 계약이에요. 엄청 똑같은 상황인데 시대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이라는 걸 알고 대처하면 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행위 직전에 계약서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계약은 민법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어떤 지출의 핵심적인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 계약서가 딱 붙으면 여기에 대한 참고 서류가 3가지가 붙어요. 참고 서류가. 계약서가 있는 곳에는 참고 서류가 3개가 딱 붙어요. 3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계약 서류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약 서류를 누가 열거해 둔 그 목록 보고 서류를 챙기면 안 돼. 네, 이 원리를 아셔야 돼. 자, 원인행위 뼈다귀가 품위 원인행위 지출인데 그 원인행위 계약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걸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면에 붙는 증명이 계약 서류인 경우에는 참고로 참고 서류가 3개가 붙죠. 첫 번째가 계약을 이행했다. 그러면 업자는 말로다가 신고하는 게 아니야. 서면으로 신고해야 돼.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준공신고서, 준공계, 그 다음에 납품계, 납품신고서, 완수계, 완수신고서. 이렇게 용어 들어봤죠? 그게 신고서예요. 끝냈다고. 그것을 누구한테 접수시키냐면, 감독한테 하나 주고, 바로 다이렉트로 계약관한테 줘요. 옛날에는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이게 배달 사고가 나다 보니까 다이렉트로 2군데 접수합니다. 그리고 접수되자마자 그 날짜로부터 이 계약관은 부서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검사 검수를 하세요. 14일 이내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이후에 너무 경기가 힘드니까 업자들한테 돈을 빨리 주는 방향으로 바뀌다 보니까 보통 검수 기간이 2주거든요. 그걸 갖다 1주로 줄이는 거야. 그리고 돈 주는 것도 절반 줄여. 5일에서 2.5일, 3일. 그 다음에 계약보증금도 반토막 10%에서 5% 줄여. 이렇게 대폭. 그게 이제 6개월씩 특례 고시, 기재부 장관과 행자부 장관이 고시하면 6개월 동안 발효가 되는데 그게 지금 2020년 초부터 가가지고 지금 5년 지났죠. 10차야, 10차.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차 이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거 지켜야죠. 짧은 기간. 그래서 신고서가 붙고 그 다음에 부서에서 검사 검수 조서를 작성을 해서 재무관한테 제출하는 거죠. 우리 회계서류는 무슨 조서가 굉장히 많아. 여러분들 이 조서를 하여튼 능수능란하게 잘 작성해야 돼. 우리 회계서류는 복잡하면 안 돼. 예. 객관적이고 아주 간단해야 돼. 간단한 게 어느 정도? 한 장이 100점짜리 한 장. 예. 자, 우리 공공근로 사업을 하다 보면 100명, 200명이 공공근로 사업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이런 걸 어디다 적어? 작업 일지에다 적죠. 근무 일지. 그런 일지는 회계서류가 아니야. 그럼 별도 보관이야. 한 달 동안 그 작성한 일지를 한 장이나 2장으로 압축, 요약해야 돼. 그게 조서야. 작업 조서. 그거 어떻게 요약해? 네, 그거는 뭐 법정 서식이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해서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해야 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한다. 한 달 동안 그런 일을 하셨네. 청소도 했고
뭐 행정 사무부 보조도 했고, 방문 보조도 했네요. 이게 딱 드러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우리가 시장조사 많이 해, 시장조사. 뭐 견적조사 2군데, 뭐 완견적, 투견적. 완견적이니까 견적 하나만 받으면 돼. 이거 아니야. 완견적, 투견적은 의미가 틀려. 입찰서를 한 사람한테 받느냐, 두 사람 받느냐, 이거야. 그건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고, 우리 사업부서는 견적조사, 시장조사야. 그 2군데 이상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2~3군데 받아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품위서 뒤에다 덕지덕지 그냥 붙이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 보고서 제목은 여지없지, 조서, 조사서. 그래서 산출기초, 조사서, 산출기초, 조서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한 거 표 만들고 이렇게 밑에 조사자 홍길동, 확인자 부서장 누구, 이런 서식 보셨죠? 산출기초, 조서서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이게 무려 70년 전에 어떤 공무원 선배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아, 이렇게 만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겠다. 그걸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토시 하나 한 거 치고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 꼭 그렇게 안 만들어도 돼. 뭐 2개 조사했으면 큰 토끼 하나 그리고 작은 토끼, 큰 금액 적고 작은 금액 이렇게 적고 시민들이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아, 그게 회계설이지. 회계설이는 정답이 없어요. 예, 조서로 얘기를 한다. 가급적 긴 것들은 압축. 자, 그래서 우리 계약 서류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가 청구. 대가 청구 완료가 됐어요. 조서가 되니까 다 끝났네. 업자한테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대가 청구하세요.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청구서,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딱 붙여서 그런 거죠. 자, 세금계산서는 검사 검수 이후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상거래 하지. 외상거래 물품 납품해 주세요. 언제까지? 계약은 날 잡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때 계약도 안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막 같이 따로 붙잖아. 업자들은 무조건 물품 공급할 때 세금계산 따라다닌다니까. 근데 우리가 날 잡아서 계약을 해. 1일날 물품 갖다 서 20일날 우리가 계약을 해. 그럼 검수일이 언제? 20일이지. 20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 되는데 이미 1일자로 세금계산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이게 선발 좋은 거구나. 뾰록 나버리지. 뾰록 나는 걸 떠나서 안 맞는 거지. 검사 검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돼야 된다고 부가세법에 나오잖아. 그걸 어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외상거래할 때 특히 검사 검수일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 된다는 거 꼭 하고. 자, 이게 이제 부서가 회계과하고 사업부서가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일상경비는 어때? 계약 담당자가 그 과정을 훤히 보고 있잖아. 야, 그런데 중공검사 조서 이런 거 받을 필요 있을까? 우리가 일상경비 소액이란 말이야, 소액. 5천만 원 이하. 그런 것들은 만약에 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 일자, 중공계 제출일자, 접수일자, 검수일자 이런 게 있다라면 거기다 도장만 찍는 걸로 모든 그 서식은 가름이 되는 거지. 작공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중공계 이런 것들은 가름이 돼요. 소액 그 계약일 경우는. 그래서 지방계약법이 이 3단계에 이렇게 인터랩돼 있다. 이렇게 인터랩돼 있다. 요게 계약 서류예요. 그리고 계약할 때 이제 부수적으로 뭐 계약 보증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챙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천만 원 이하는 우리 일단 각서로 다 받잖아요. 각서. 근데 각서도 얼마까지 각서를 받아야 돼? 예, 1,000만 원 이하는 각서 안 받아도 돼요. 이따 이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만약에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입찰로 가야 돼요. 입찰, 계약, 신고, 검사, 청구, 이게 지방계약법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지출과 계약 지출 이렇게 절차가, 계약 지출은 이렇게 5가지지만은 사실은 요게 지방계약법이 인터랩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감이 잡히죠? 2호조가 이 틀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2호조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2호조를 보면은 쉽게
다가오죠. 이걸 안 보고 2호조를 보면 굉장히 막 복잡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5 끝난 직원이 지도점검에서 3억 5천 총계지 원칙을 발견했죠. 자,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또 전달합니다. 자,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죠. 예산 총계지 원칙이 적용되죠. 세입에 맞춰서 세출 편성하고. 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세출을 초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게 수입이 누락되면 안 돼요. 이 15 끝난 직원이 잡은 게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수입 발생. 근데 수입 발생해서 다 수입 처리했을 텐데 그 누락된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자, 어쨌거나 이제 수입에서 이 누락되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출에서는 결의서가 누락되는 거가 키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이걸 봐서 실익이 뭐야? 이걸 이렇게 누락됐어. 결의서가 누락됐어. 그 실익이 뭐야? 그런 사실이 발생하면 이 기관은 청렴하지 못한 기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계약 품위 서식 쓸 때 마지막에 청렴 서약서를 쓰죠, 이렇게. 그리고 과장님 사인 받죠? 청렴 서약. 청렴 서약? 이거 왜 쓰는 거지? 우리 기관은 이 회계에 관련해서 청렴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청렴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회계감사의 목적은 뭘까? 청렴하지 않은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청렴기관인가 아닌가. 그게 주 목적이에요. 가서 뭐 회계지수 문란, 회계서를 보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기관이 청렴한지를 보는 게 회계의 목적이라고. 근데 우리가 정작 현장에서 감사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갔을 때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거야? 그럼 목적의식을 갖고 있냐고. 없어. 가서 가만있어. 오늘 몇 개 뭘 좀 잡아야 되는데 이 잡는 것 때문에, 이거 실적 채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죠. 첫 번째는 청렴이에요. 청렴 기관인가를 오전에 가자마자 비교해야 될 게 이거예요. 두 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게 드러났다. 수입 누락이나 결의 누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서류 보면 안 돼. 청렴하지 못한 기관에 서류를 볼 필요가 있을까? 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누락된 게 없어. 이 기관을 점수로 따지면 70점은 주는 거지. 70점. 그리고 30점을 이제 오버 또 서류를 통해서 보는 거야. 아, 회계지수 뭐 누락했네, 이런 거. 자, 그러면 가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수입이나 지출이나 그림은 똑같아. 데칼코마니야. 여기에 수입이 10원 이상 발생하면 수익결의서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통장을 기장했을 때 10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네? 수익결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원 이상 나가죠? 반대로 지출결의서가 딱딱딱 양 날개에 촥촥촥촥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나 시에서는 너무 거대 조직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없어. 금고 막 왕창 큰 은행이 있지. 막 세무과, 세정과 따로 있지. 회계과 따로 있지. 사업부서 따로 있지. 하다 보니까 이 지출결의서 의미를 몰라. 우리가. 이걸 왜 만들지? 품위에 쓰면 되지. 또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좁혀서 보니까 통장을 놓고 봤을 때 수입할 때 결의서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지출할 때 결의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결의서의 용도, 이런 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결의서가 정말 그 한 장 한 장이 쌓이면 데이터가 되는데 어떤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세요. 이 데이터가 모여서 현금 출납부가 만들어지고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고에 돈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죠. 수입, 지출, 금액, 예산, 비모, 일자. 이 세 개가 모여서 출납부가 만들어지고 총계정 원장이 만들어져서 또 총계정 원장은 보조, 목별 보조 원장이 만들어져서 뭐 인건비, 물건비, 이전비 이렇게 나눠져서 결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회계 서류예요. 결의, 출납, 총계정 원장, 보조 원장 이게 회계 서류예요. 예전에는 우리 서부주민들이 90년대 중반까지는 양식, 결의서 양식, 출납부 양수, 원장 양식 해가지고 인쇄소에서 양식을 매달 박스로, 난박스로 받아가지고 거기다 하나하나 손으로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서부주민들은 회계라 하면은 그냥 비석에다가 막 돌비석에다 글씨 파는 느낌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회계 대장이 막 머릿속에 싹 살아있어. 근데 지금은 2호조 들어가서 사업 불러와, 통계목 201501 찍어, 금액 적어, 그래 저장.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는지 몰라. 2호조 속에서 다 일하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야. 예. 지금 2호조 속에는 이런 뼈다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회계과 수입 프로그램에 이렇게 뼈다귀가 들어가 있다. 이게 원시, 설계도예요. 설계도. 자, 그 다음에 지출로 갑니다. 지출은 금고에서 10원 이상 빠져나갈 때마다 결의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어떤 기관에 갔더니 1월 달에 200만 원이 나갔는데, 결의서가 없이 나갔어? 10월 달에 200만 원이 쏙 들어왔네? 이 현상을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 아시는 분? 그 다음에 1월 달에 나갔던 200이 12월까지도 안 들어왔어. 12월 말까지도. 이 현상을 뭐라고 그래? 그렇죠. 네. 유용. 연중에 들어온 건 유용. 바람 쐬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안 들어온 건 횡령이라고 그러죠. 유용과 횡령. 요게 있는 기관은 청렴하지 못한 기관이라고 낙인을 찍고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중징계 때려버립니다. 중징계 의미가 뭐야? 중징계 한 번 더 받으면 그 시설은 퇴출시켜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워 강력합니다. 자, 수입의 누락. 이게 좀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돼, 수입? 자, 감사원 같은 데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보통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막 갈등이 있다가 싸우고 나간 총무들이 아주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감사원에 제보를 해. 그래서 거기 뭐 이 제보한 대로 쌀가게 가면 그 통장이 하나 있고 어떤 슈퍼 그 소고기집 가면 거기에 통장이 있고 카드를 만들고 이게 그냥 탁 있어가지고 잡기가 얼마나 편한데. 그리고 감사원 물먹기야 그냥 언론 플레이 쫙 해버리고. 근데 지자체는 이런 제보가 없어. 별로 없어. 그럼 뭘 보고 얘기해 돼? 서류. 이 친구가 잡은 게 뭐냐면 월보를 보고 잡았어. 월보. 시설에서 우리 지자체에 월보를 하잖아. 이용인원 몇 명, 예산 금액 얼마 집행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용인원을 보고 잡은 거야. 200명이 1월 달에 이용했는데 수입은 그 조례에서 이용료가 붙잖아요. 수입은 180명 밖에 안 돼. 20명이 싹 없어진 거야. 2월 달도 마찬가지야. 3월 달 이렇게 쭉쭉 찍어다 보니까 5년치까지. 그래도 5년치, 이거 뭐예요? 했더니 이제 자치재정위원회에서 7년 전부터 그 일을 해왔던 거지. 예. 그래서 이제 3억 5천이 별도 통장으로 보관되고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월보, 여러분들 월보를 그런 것도 관심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 참 이해하기 좋죠, 여러분들. 이 그림 처음 보시는 거죠? 없어요. 교재 없어요. 홈지가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을 어떻게 이걸 이해를 시킬까? 저도 이제 이걸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를 단순하게 생각했다가 이걸 이렇게 이거구나 라는 걸 느낀 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그림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홈지기의 작품이죠. 아까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카페에다 올리고 출근할 때마다 보고 퇴근할 때 한번 보고 마음속으로 그냥 감동. 역시 홈지기야.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걸. 이게 설명 들으니까 여러분들 예, 마음에 와 닿죠? 자,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좀 아쉬운 게 전자화 되면서 20년 5월 27일부로 우리가 문서 전자화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국가하고 그 지방 공무원들은 이제 문서 출력을 안 해요, 원래. 예, 전자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민간 영역들은 전부 다 지금도 수기로 다 출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전자화 익숙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손으로 다 만져봤단 말이에요, 서류를. 근데 지금 저 지도 점검 나가면 갑자기 내 눈앞에 서류가 딱 펼쳐져 있어, 이렇게. 5억짜리 공사 서류가 요 정도 돼요. 한 40cm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주어주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거를? 옛날에 선배들은 맨날 만지작했으니까 보고 좀 이렇게 친숙감이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의서도 말이죠. 원래 이게 표준 결의서예요. 정말 잘 만들어진 70년 전부터 사용한 결의서, 표준 결의서예요. 이 결의서 의미는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자, 왼쪽에 이렇게 재무관 파트. 재무관이 뭔지 알죠? 채무를 확정하는 파트. 오른쪽에 지출원 파트. 서로 견제하는 느낌이 있죠? 법원과 뭐 검찰청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여기 최종 결제자는 겸직이 안 된다는 거.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일상경비 같은 경우 어때요? 과장님, 그 다음에 주무팀장님이죠? 근데 여기 보조자는 누구예요? 일상경비 주무팀장님이에요, 이렇게. 보조자는 겸직이 되네? 예, 가능합니다. 보조자는. 예, 가능해요. 그렇게 서로 견제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가면, 누가 이 자리를 채워야 돼? 대직자가 누구야, 대직자? 대직자가 주무팀장님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 지출원인데 이걸 이 자리를 버리고 내가 고참이니까 이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회계관직에서는 자기 자리가 1순위야, 먼저. 그 계급하고 관계없는 거야, 이 결의서는. 왜냐면 위임 책임이야. 책임은 도장 찍은 사람을 책임지는 거야. 이 계급별로 책임지는 거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본방 사수하시고, 여기는 요거 대직자의 대직자가 누구야? 소무주임이지. 소무주임 찍어도 된다는 거지. 꼭 무슨 뭐 차차 팀장 이거 아니야. 그거 가리는 거는 품위할 때는 그거 지켜야 돼. 품위는 직위에 의한 그 결제거든. 정결 규정 품위. 품위는 우리 주무팀장님이 결제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자리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지출원이 휴가 갔을 때는 이 도장이 인감이에요. 인감. 그러니까 대직자는 소무주임이 되겠죠. 소무주임이 같은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이 도장으로 쓰겠다 이렇게 신고하는 거예요. 휴가 갔다 오면 자동 소멸되는 거고, 원대복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제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출자 출연기관 지도점검 나가서 꼭 살펴볼 게 특히 도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일상경비처럼 회계팀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일을 해요. 이게 일반 지출인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에 도장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업부서 담당, 사업부서 팀장을 여기 끌어와가지고 여기다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바로 잡아주셔야 돼. 이거 회계 완전히 엉망이죠. 사업부서는 품위로 끝내야 돼. 품위로. 여기 지출결의서에 넘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데 발의 이런 거 다 담당이잖아요. 담당. 뭐 사업부서에서 결제했다고 사업담당 도장 찍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일상경비로 뭐 계약 같은 거 했다 그러면 여기다 도장 찍으면 여기 검사 그 서류가 별도로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요 도장 찍은 사람 책임지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이 금액 잘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목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짜 있죠. 이걸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회계예요, 회계. 자, 잠깐 이 회계를 보태미로 가져갑니다. 보조금. 보탬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행정직들이 좀 관여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엔지니어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 보탬이는 이제 사전 증빙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돈을 미리 줘버리니까 막 이걸 막 유용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카드 먼저 써. 그리고 증빙 보여줘.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현금 카드에서 신용카드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현금 카드는 뭐야? 바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출 일자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는 돈이 언제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오늘이 만약에 18일이에요. 그럼 오늘 카드 긁었어요. 그럼 돈이 언제 빠져나가요? 실제로 돈 나가는 때가. 카드 결제 일자가 이런 27일이다. 그러면 열흘 후에 나가는 거예요. 내일 긁어도 열흘 후, 27일 날. 그러니까, 한 10장을 긁었는데 집행 목적이 다 틀리겠죠. 그런데 지출결에서는 전부 다 27일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회계예요? 지금 보태미가 그래요.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이 문제가. 이 문제를 보조사업자들한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 왜? 자기들은 보조사업 통장에다가 체크카드 결제계좌를 거기다 연결했거든. 근데 신용카드로 바꾸라니까 그대로 자부담에다가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연결해 버리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쉽게 이해해요. 여러분들 일상경비가 있죠? 일상경비에서 카드를 썼어요. 그러면 지출하면 카드 결제계좌가 일상경비예요? 별도 계좌예요? 예? 별도 계좌잖아요. 그죠? 카드 결제 계좌 따로 있잖아요. 일상경비 자체가 결제 계좌가 아니잖아요. 이 자체로 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게 지금 보탬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그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퇴직, 공로연수 중이죠. 전화를 받아야만 하지, 이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냥.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총괄 본부장, 통화를 했어요. 하필이면 호조 담당했을 때 대리했던 여직원이더라고. 20년이 흐르니까, 얘, 나이가 보니까 본부장이 돼 있어. 반갑다고 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알아요, 이런 절차를. 지금, 벼락치기로 보탬이에서, 이 나라 도움을 보탬이로 복사하다 보니까, 이게 신용카드로 전환하면서, 이 카드 결제계좌 이게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지금 카드 결제계좌가 운영가이 돼 보니까, 자부담으로 돼 있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 회계 문란이다, 이거. 타계좌로 빨리 바꿔라. 그랬더니 내부 어떻게 심사를 했는데 엔지니어들이 아니 지금 전국에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부담 계좌 또는 타계좌 이렇게 고쳤어. 타계좌가 홈재기 때문에 고친 거야. 그나마 업체 추정이에요. 근데 보조사업자들이 그걸 몰라, 그거를. 그런 문제의식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바로 잡으죠. 바로 잡으면 바로 오늘 가가지고 야 떼버려. 야 카드사에서 결제계좌 사무실 쓰는 아무 계좌는 해도 돼요. 하고 이호조에다 빨리 등록 해가지고 조회 검증 해가지고 오늘부터 고쳐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 12월 말까지 카드를 만들어 쓰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해놓고 12월 말에 카드 써봐요. 100만 원 썼어. 그럼 12월 말 기준 정산이잖아. 그럼 100만 원이 지금 있는 거야. 실제는 1월 달에 결제가 돼서 나갔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 100만 원 남았잖아요. 빨리 반납하세요. 근데 보조사업자는 아니 그 1월 달에 결제 나갔어요. 근데 우리 기준은 12월 31일이잖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이런 회계 원칙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회계 이 결의서 통장하고 비교해서 딱딱 맞춰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공공근로자 임금 압류로 계좌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 우리가 가끔 공공근로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신불자가 돼가지고, 계좌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현금 줘도 되나? 아니면 그 부인 계좌에 주나? 이런 논란이 있어요. 우리 회계관리 훈령에 보면, 정당한 체주의 계좌로 주도록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행안부 물어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 안 해줘요. 무조건 정당한 그 체주의 계좌로 입금할 이런 얘기 안 해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공공근로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힘들잖아요. 이게 한 달 그 생활비인데, 그죠? 공사업자들 이거 매도 이런 거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걸 줄 때,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 공공근로 지침을 보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임금의 지급은 사업 참여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통장이 압류가 되었을 경우 신용불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 부서장 현금 지급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참여자 값을 증거하고 가족 계좌 입금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막 느낌이 왜, 그런데 내가 그때 옛날에 볼 때는 이해를 못했어. 아니, 정당한 체주인데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최근에 내가, 이거 정리하다가, 이거였구나. 내가 요즘 이제 타법령 이런 걸 많이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는 타법령 이런 걸 막, 연구를 별로 좀 등한시하고, 그냥 오로지 지방이었고, 오로지 지방회계법, 회계관리훈령, 막 이거를 최고로 막 여겨왔죠. 그랬더니 이 타법령 관계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법을 보게 되냐면, 서울시 그 공공근로 그 검토하는 과정에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때 변호사가 근로기준법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렇지.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자, 근로자지. 근로자.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이 우선이에요. 우리 지방회계관리 훈령이 우선이 아니라. 자, 우리 공무원이 압류돼가지고 봉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계좌 줄 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무원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 공무원은 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건 또 다른 문제야, 그거는. 그런데 우리 근로자, 이 사람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사람들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 통화로. 그럼 이게 계좌 입금이야? 현금 지급이야? 그게 같이 포함되는 거죠. 통화니까. 이거예요, 키포인트가. 통화예요. 그래서 현금으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현금을 줄 때 어떻게 돼? 회계과에서 사업부서 요청하면 이 사람한테 현금 지급 명령서를 발부해줘요. 현금 지급 명령서를 소지한 자한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세요. 명령 때리는 거야. 이는 갖고 금고에 가. 돈 주세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자, 현금으로 드릴까요? 계좌 입금 시켜드릴까요? 그러면 제 계좌는 압류됐으니까 제 부인 계좌에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현금도 받을 수 있고 부인 계좌 다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공공근로는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지만 한 단계 또 혹시나 모르니까, 내가 압류돼서 뭐 이렇게 그런 그 근거, 그런 걸 갖다 첨부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거하고 이제 조금 쉬겠습니다. 자, 행위 먼저, 사후계약 및 지출품위 문의. 요게 아까 절차하고 조금 관계되는 거, 절차. 자, 일반적으로 사전 지출품위가 원칙인 것은 맞지만, 불가피한 게 먼저 행사를 치르고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거는 마치 아까 카드 먼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2천만 원 이하 물품 구매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예상 거래, 좀 납품하세요? 날 잡아서 계약합니다. 이렇게 되죠. 자, 물품은 표시가 별로 안 나. 날 잡아서 하더라도 오늘 이후로 가져온 걸로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면 돼. 근데 어떤 특정일의 행사 같은 거는 빼도 박도 못해. 5월 5일 날 뭐 어린이날 행사용으로 뭘 납품받았다든가, 그래, 행사에 따르면 날짜가 일단 딱 특정되잖아요.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15일 날 계약한다? 그러면 이 검수를 언제 미래 거 하는 거예요. 과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과에서 안 돼. 이거 뭐 이미 다 저지른 것도 지금 나는데 이거 어떻게 줄 수 있어? 안 돼.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해? 담당자가 돈 물어내야 되나? 만약에 이제 담당자가 뻗어버렸어. 회계과가 안 주니까 나도 안 줘. 그럼 이제 업자는 소송 넣을 거 아니야. 영수증이 다 있어. 그럼 무조건 채권 갚아야지. 그죠? 무조건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품위에서 제목에 뭐 사호품이라든가 뭐 이거 꼭 안 적어도 되고, 사유서를 하나 붙이면 되겠죠. 홍보물 제작비 지급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품위 내용의 사전 품위를 누락한 경위라든가, 이게 사유서죠, 사유서. 사유서. 첨부해서 옛날에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은 아니야. 우리가 조금 순서가 늦었고. 근데 회계질서 문란도 아니지. 아까 품위, 원인의 지출 지금 하면 되잖아. 그러면 검수는 어떻게 해? 미리 그 과거 일자리 한 거, 그거하고 지금 현재 검수해 주는 거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긴급한 행사라도 서로 합의서 간단하게, 우리 민법이니까 합의서 해가지고 언제 어떤 행사 이렇게 하기로 한다. 그리고 계산은 지금 현재 일자 기준으로 뭐 원가 계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사후에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결제하고 회계과 협조 걸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 사유서 제출할 때 그거 첨부하면 안전빵이잖아. 우리가 재난 그 긴급 이번에 이제 뭐 광주라든가 충남 같은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럼 이제 긴급 공사 들어간다고 수익이야. 들어갈 때 그런 거 이제 간단하게 계약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 원가 계산은 지금 현재 일부로 계산해서 산출기도 원가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나중에 분쟁 소지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계과 협조받고 일단 그렇게 발주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진짜 계약은 나중에 설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문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계과에서 이런 거 반려시켜봤자 저 사람 민사소송 들어오면 우리는 무조건 돈 물어내야 돼. 이게 반려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회계질서 문란은 아니지. 품위하고 원인행위하고 검수 처리하면 되니까 과거 일자 검수도 상관없는 거죠. 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뭐 지난 연도 채무 확정액이란 국비 미교부 등으로, 자, 우리가 국비가 미교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법정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리 주잖아. 뭐 장애인 수당 같은 거 안 주면 뭐 나중에 민원도 우리가 감당 못 하잖아. 근데 이제 국가에다 나중에 기재부에다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줘, 애들이. 왜냐면 뭐 회계연도 독립원칙 뭐 해가지고 기간이 지났다 엉뚱한 소리만 해. 안 주려고. 근데 그건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 대 국가 소송으로 가야 돼. 그 변제해줘라. 우리가 먼저 법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는 거고, 회계연도 독립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 그 쓰는 거 그런 문제지. 지금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너네 돈을 우리가 미리 준 거 대위 변제한 거기 때문에 너네 국가는 우리한테 그걸 충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소송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도 제가 작성도 해주고 막 그래요. 걔들 이제 주장하는 논리 뻔히 알죠. 그냥 생떼 쓰는 거야. 그냥 갈 때까지 하는 거지. 소송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약 파트로 넘어왔어요. 계약 파트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또 질문, 카페에 이제 질문 많이 올라오는 게, 홈지기님, 이건, 계약으로 해야 돼요? 비계약으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요즘에 이제 그 클라우딩이라든가 이런 게 전산, 그 인터넷 시스템에서 뭐 구매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건 계약해야 되는 클라우딩 시스템? 이거 계약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살펴볼게요.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정식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통해서 협의된 경우 계약이죠. 그 다음에 비계약은 계약서 없이 명백한 증명자를 기반으로 즉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받는. 우리는 그 카드 사용도 이제 행안부에서 일종의 계약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용카드를 현장에서 긁을 때는 계약 행위인데 실제로 우리 지방계약 그런 것처럼 절차, 서식을 작성 이런 거는 생략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렇게 생략돼도 되게 되는 것들, 자, 계약의 특징, 명시된 계약 조건, 대금, 기간,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 비계약은 정기적인 제세 공과금과 일회성 단기적인 소액의 구매 서비스. 자, 우리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통신요금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뭐 당연히 그 내용, 그 고지서를 보고 믿고 신뢰하고 돈을 주죠. 뭐 따로 계약하고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공공기관에서 발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단기적인 소액의 구매, 우리 카드 구매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AC를 보면 계약을 해야 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라든가 프로젝트에 따른 용역계약, 고정적인 서비스 이런 거. 그 다음에 비계약은 월별 클라우딩 시스템 사용료, 공공요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불러서 계약하고 이런 거 그 자체에다가 우리가 약정하고 뭐 줌 서비스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비계약으로 처리된다. 거기다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2천만 원 이하 가능하니까 그렇게 인터넷 신청했다는 그런 것만 우리가 입증하시면 돼요. 우리 회계서류라는 거는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 증명서류 두 가지예요. 객관적인 자료는 간단 명령어의 뭐 조서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고, 증명은 있는 그대로 이런 것들, 고지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리가 계약하면 지방계약을 많이 연상을 해요. 이게 현상이 뭐냐면 요즘 직원들은 좀 덜 하는데 옛날 고참들은 옛날 그 지방회계관리훈령 이전에 그 20년도 5월 1일부터 회계훈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신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야.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모든 지출이 원인인 계약은 재무관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막 돈이 쓰는 모든 계약은 재무관으로. 내가 옛날에 그 2009년도에 계약 담당을 하고 있었어. 어떤 계약을 하고 내가 막, 야, 이거 뭐지? 그 헷갈린 거야. 그때 당시. 뭐였느냐면, 그때 이제 대명 콘도가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강서구에서 직원들 그 휴가 때 쓸 회원권을 5구자를 대명 콘도를 사기로 했어. 한 구자에 1억이야. 5억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행정과에서 전화가 생명지원과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직접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뭐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 내가 가짜없이 그거 우리 회계과로 넘겨야 된다고 재무관 계약이라고 그 지출이 지금 5억 1월지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매년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과로 내가 불렀어. 그러니까 업자가 왔어. 자, 내가 이제 영역으로 할까 물품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그 물품으로 이제 재산이니까 물품으로 해버렸어. 물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계약서 서명하세요 했더니 그 영업이사야. 아니 또 우리 이런 서식은 안 되는데요. 어떤 걸로요? 제가 가져왔어요. 했더니 막 금박지 쫙 해가지고 뭐 회원권 약정서라고 딱 있더라고. 거기다가 직인을 찍어야 된대. 그래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재무관 서울 강서구 재무관인 해가지고 그 찍으려니까 잠깐만요. 이거 저기 단체장 명의로 된 아니야 우리 재무관이라. 아니 이거 안 돼요. 우리 지방계약은 재무관이거든. 그래서 그 단체장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거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던지서 하는 거야. 민원 여건 가장 기하, 직인 날인 요청. 이게 계약팀에서 하는 짓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그건 갖고 가서 또 직인 찍어다 주고 그래서 이제 이상하네. 이제 주는데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가세요. 그랬더니 돈 주셔야 되는데요. 아니 지금 계약했는데 무슨 돈 주냐고. 우리 지방계약 후불제라고. 검수 끝나고 후불제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해요. 먼저 선부를 받아야 됩니다. 성금 받아가려면 보증서 내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 보증서 성금 없어요. 그냥 전액을 주죠. 아니 보증금은 우리 70%만 주도록 돼 있어. 안 됩니다. 우리 전액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싫으면 그냥 방 빼겠다는 자세야. 그래서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그래서 행정직과에 전화가 야 어떻게 옛날에도 그랬냐? 옛날 그랬다는 거야. 돈을 쏴줘 그러면 쏴줘. 그랬더니 이제 5일 있다가 그 회원권을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이건 지방계약하고 안 맞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우리가 뭐 앉자마자 이럴 때니까 초출이니까 뭐 이런 타법령 이런 걸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개인과의 계약. 우리 지방계약은 업자고만 하는데 개인하고 문화체육관에서 무슨 허준 박물관에 비친 허준 그 무슨 그림 있다는 거야. 그게 막 몇 억이 가는 건데 그걸 구매한다는 거야. 개인 소장이래. 야 우리 개인하고는 안 되는데. 아니 모든 지출이 원인인 계약은 거기라며요. 아니 그렇긴 하는데 우리가 개인하고는 안 돼.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리가 돼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모든 게 지방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계약법 4조에 보면 타법령에 의한 건 타법령 우선이에요. 타법령에 어떤 계약서라든가 절차라든가 있어 그 법을 먼저 따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으면 지방계약을 따르는 거죠.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기타 계약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 기타 계약을 할 때 또 이 기타 계약의 문제가 뭐냐면 이 경쟁이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 경쟁이 가능하면 여기 경쟁 절차가 있나? 없네. 그 범위는 없으면 지방계약으로 오는 거야. 그 부분은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사업법이야.
자, 우리가 자동차는 타법령이야. 어떻게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 돈을 어떻게 내고. 근데 내가 승합차를 살라는데,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뭐 다른 차종도 있잖아. 경쟁이 가능하잖아. 그건 경쟁에 붙이는 거야. 그리고 계약은 자동차 사법의 약정서에 의해하는 거야. 우리 지방계약하고 틀려. 아까 그 채권 계약하고 똑같대. 회원권 구매하고. 그래서 자동차는 계약하자마자 아까 그 콘도 그 회원권 구매처럼 선돈을 줘야 돼. 성금이 아니야. 자동차 내가 승합차 3천이다. 3천 다 줘야 돼. 그리고 우리는 검수 끝나고 5일 이내에 돈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은 돈을 가져가고 지 멋대로야. 운 좋으면 1년 후에 나와. 운 나쁘면 2년 후에 나온다니까? 걔네들 법이야. 그게 기타법이야, 기타. 요거를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우선 어떤, 애매한 계약건이 생기면 수의 계약이 가능한지, 경쟁이 가능한지 이 근거를 찾고, 이렇게, 결합돼서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시해 봤어요. 자, 우리 지방계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무관 명의로 합니다. 모든 우리 그 시장님이 모든 정권을 재정국장한테 정권을 위임해. 지방계약은 당신이 해. 그래가지고 우리 시장님은 지방계약 안 해. 그래서 직인도 새로 파줬어. 직인은 뭐야, 직인? 책임을 나타내는 거야, 직인. 직인, 책임. 계약에 대한 책임. 대표적인 게 공사 용역 물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계약, 타법령 있죠, 다른 법률. 기타 계약, 개인하고 계약하는 것들, 민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청사, 내가 좀 빌린다, 임차. 그건 부동산 거래법에 의해서 직접 하든가 부동산 복도방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콘도, 호텔, 대관, 이건 문화관광사업법. 그 다음에 약정계약, 자동차 사업법. 그 다음에 정보통신사업법. 우리 핸드폰 구매할 때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글씨 써있는 막 사인하고 사잖아요? 그게 약정서야. 그 은행 사업법. 은행에 가서 우리가 뭐 대출한다, 예금 든다, 그러면 뭐 사인하잖아, 이렇게? 다 그런 거라고. 그게 국가에서 다 인준해준 그 계약서예요. 그때는 누구 명의라냐면 기관장 명의로 하는 거야. 기관장 명의로 하면 그 수발하는 사람 누구야? 사업부서야. 사업 담당자가 기타 계약의 담당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계약인지 기타 계약인지 빨리 판단해야 돼. 그리고 기타 계약이라도 경쟁이 가능한 건 지방계약으로 와야 돼. 그때만큼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 조문 찾을 때 25조, 그 다음에 30조 수의계약 운영요령이거든요. 어떤 게 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수의계약이냐면 25조 1항 4, 5조 특정인의 기술 용역,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할 수 없는 경우, 경쟁할 수 없는 경우, 항목. 생산자가 1인이라든가, 뭐, 특정 건물, 부동산 매입한다든가, 특정한 장소, 위치, 사업장, 그죠? 그 밖에 계약 목적, 이런 것들, 찾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텔 대관 계약을 한다. 근데 우리 위원회에서 어디 이제 워크숍을 가는데, 저기 속초에 있는 호텔을 잡았어. 속초에 있는 호텔. 근데 이제 5천만 원이 넘으니까 입찰 형식으로 또 경쟁 붙인다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서울로 떨어질 수도 있고 저기 포항으로 떨어질 수 이게 그잖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렵죠. 그래서 아까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 근거를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인 경우는 타법령 그 근거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계약이냐 타법령에 의한 계약이죠. 이 타법령 계약은 단체장 명의로 해야 되죠. 단체장 명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일반 지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방이냐 타법이냐 그걸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1,000만 원 이하 소액계약 시 계약보증금 각서, 자 5천만 원 이하는 각서 생략이죠. 근데 보증금 생략이죠. 각서로 대체하는데 각서조차도 얼마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1,000만 원 신용카드 근거는 요거예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자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증서 적합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다만 1항 3호 해당하는 경우는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도 있다. 2010년도에. 그래서
강릉에서 워크샵 오면서, 그럼 도대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관습, 이게 보증금 징수 적합하지 않는 그 사례가 얼마냐? 예시를 들어달라 했더니 그 교재에다가 1,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카드를 썼을 때 이걸 예시를 행안부에서 들어준 거예요. 여기 링크 딱 누르면 카페에 그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받을 때 근거대 그러면 딱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우리가 또 어려운 문제가 있냐면 조경관리, 용역이야 공사야 이런 문제. 그때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조경관리는 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요거고요. 공사는 시설물의 설치 계량이에요. 이렇게 그 식재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보무는 제조, 예초, 잔디깎기, 전정, 단순 노무죠. 그 다음에 식재, 설치, 포장, 용역으로 분류하시고 여기는 공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계약을 하는데 하한 금액은 얼마인가? 보통 우리가 회계관리 규칙에다가 얼마까지는 일반 지출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친절한 지자체는 얼마까지는 견적조사 하지 마, 산출규칙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회계관리 규칙에 둬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걸 안 뒀다라면 우리 요거 견적서 생략 대상. 견적서는 뭐냐면 입찰서 생략 대상이에요. 자, 수의계약은 견적서라고 하고 입찰은 입찰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나라장 돌릴 때 견적서라는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죠. 1인 견적서, 2인 견적서. 자, 보통 이 기준을 따릅니다.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 물품 제조용 임차. 보통 우리 카드로 긁었을 때는 보통 계약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보통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하면 이런 것까지 넣어도 되죠. 여기서 용역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것들이에요. 뭐 기술 용역, 뭐 학술 용역 이런 건 빠지고 단순 노무에서 하루 만에 끝나는 것들, 인건비만 있는 것들, 뭐 수도꼭지를 고쳤다든가 이런 거 단순 노무 있죠? 그런 것들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200만 원 미만은 일반 지출 가능하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200만 원 미만 소모품을 구매할 때는 산출기초 이런 거 생략 가능하다. 다만 내역서는 첨부해라. 이렇게 해주면 보조사업자들도 굉장히 고마워요. 보조사업자들도 요거 준용하거든요. 요게 만약에 없으면 그 사업부서마다 주무관마다 달리 적용을 해요. 어떤 주무관은 5만 원 이상, 어떤 주무관은 10만 원 이상. 이게 미쳐버리는 거지. 이게 제일 보조사업 그냥 완판으로 하는 것보다 이 산출기초 만드는 게 보조사업 전체 하는 것보다 더 힘들대.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조그만 배려심이 있으면 우리 보조사업자들 힘들지 않게 하겠죠. 만약 이런 게 없다라면 그 각 보조사업 담당자들이 보조사업마다 그 교부조건 그 특약 넣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명시해줘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 및 출납 분야 볼게요. 자, 최근에 5월 5일 날 이런 질문 어떤 주무관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쉬는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위원님이 자 부서장님 작년 10월 달에 보니까 150만 원 수입 처리했는데 왜 세입 예산 편성을 안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벙 뜨고 있었지. 그랬더니 이제 그 의원님이 또 뭘 보여주냐면 잠깐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예산총계주연 측은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 이렇게 있지 않느냐. 근데 150만 원을 왜 예산에 편성 안 했느냐. 이게 콱 맥혀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 금액이 너무 작아서 쓸 짝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근데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팀장님이 이렇게 없으면 적어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팀장님도 얼음이 돼 있는 거야. 같이 눈만 마주치고. 그러니까 또 팀장님은 또 해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카톡으로 야 김주임 빨리 알아봐 했는데 김주임이 모니터링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같이 얼음되고 있지 같이. 뭐라고 얘기를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이제 우리 조직은 3단계잖아요. 셋 중에 하나는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여기는 그냥 빵 뚫려버린 거지. 그때 지방위원님은 통쾌한 거야. 짜릿한 맛. 이게 내가 왜 여기다 올렸냐면 내가 예산팀 처음 갔을 때 2004년도야. 그때 똑같은 질문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몇 년이야? 2004년도 되고 20년이 지나서 똑같은 일을 하잖아, 지금. 신기한 거야. 왜 그때는 이제 예산팀이 있어가지고 예산팀장이 설명해줬어. 끝났어. 여기는 그거 없었죠. 그래서 내가 카페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 보고 답변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뭐라고 답변했냐, 홈지기가.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을 때 즉시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수입이 결산을 통해 다음 연도 세입 예산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므로 예산 총계제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소액의 이자 수입이나 기타 세일 수입 등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추경을 편성한다면 행정력 낭비다. 통상적으로는 결산 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카페에다 키워드 자료에다가 이 법령 요 내용하고 다 올려놨죠. 그러니까 세출로 굳이 쓸 이유가 없다라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금액이 커, 막 몇십억 생겼어. 그럼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자라든가 짜잘한 것들은 그냥 불용시키면 우리 회계법에 의해서 결산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예산 과목이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거기다 편성하도록 돼 있잖아. 그렇게. 근데 이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직원들의 머릿속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그런 원칙이 또 머릿속에 잡고 있는 거야. 회계연도 독립. 그 같은 해 다 처리해야 된다는 느낌? 그게 아니거든. 각 회계연도 경비는 해당 연도 세입 중단한다. 자, 세출에 경비를 편성했으면 그거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그 해에 모든 걸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네. 자, 도비 보조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집행 시 이자 압박. 이건 이제 도청 직원이 고민하는 문제야. 어디서 들었는데 지자체 1개월이 안 되면 이자 안 받아도 되고 1개월이 넘으면 이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줬더니 1개월이 안 됐어. 안 된 상태에서 지방보조금을 펴서 민간한테 줬어. 줬는데 민간한테 준 것도 다 합쳐서 1개월이 안 되네. 그러면 이게 이자를 안 받아도 되나? 이게 헷갈리는 거야. 혼자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기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걸 아셔야 되는데. 자, 보조금 이자 반납 산정 방법은 지방보조금, 국고보조금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지방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의 원칙이, 근데 예외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1개월 이내 직접 집행한 경우는 예외야. 천재지변. 그 다음에 우리 기타 불가피한 경우 주기적으로 교부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자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민간한테 줬다. 민간한테 준 경우는 예외사항이 없어요. 주는 날부터 이자가 발생하면 그거 다 반납 대상이야. 비율로.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 반환 시점. 상위 기간은 이자 반환 기한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딱 해가지고 우리가 정산 보고했는데 그 반환 시점을 딱 언제까지 반납해. 그럼 우리가 이제 그때 추경에 반영하고 이런 거 시간 여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간 고려해서 딱 그 한 2달 후에 반납이네? 오케이. 딱 지었어. 그럼 그 사이에도 이자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 이자는 상관없어요. 반납 대상 아니지. 자, 거기까지 반납하라고 할 때까지 반납하고 요게 경과가 됐어. 그때는 이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다시 또 계산해서. 그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막 깊이 생각하니까 막 꼬여버리는 거예요. 자, 보조금 관련 식비 지원 한도액이 정해진다. 보조금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식비 금액을 우리는 보통 9,000원으로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들 9,000원은 우리 공무원들 야근할 때, 그다음에 행사 지원할 때, 그 두 개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민간인들 4대 행사 때, 그 세 가지 외에는 9,000원이라는 존재가 없어. 나머지 우리 그 순찰 산업시찰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때는 실비에 실비. 실비. 국제행사 우리 제주 시민 대표로 서울에 국제행사 참여하는데 9,000원짜리 밥 사 먹으라고 9,000원 주면 돼, 안 돼? 그 참여한 국제행사 같은 데는 막 테이블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줘야 되는 거지. 그게 보조 사업이든 어떤 우리가 실행하는 사업이든, 물론 뭐 관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뭐 9,000원짜리 있을 수도 있는데 꼭 9,000원으로 픽스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사료 또 여러분들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우리 강사료, 요거는 제가 도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카페 도표가 있는데, 자, 조금 흐리긴 한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외부 강사한테 강사 수당은 무조건 과세예요. 그죠? 뭐 원천 징수하거나 또 사업자가 강의하면 과세 세금 계산 받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교통비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비행기표 이렇게 해가지고 실비를 주잖아요. 별도로. 그런데 일반인인 경우는 그것조차도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공직자 등, 예, 우리 공무원을 포함해서 우리 그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는 기관도 있잖아요. 출연기관 이런데, 예, 그분들은 비과세예요. 이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옛날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그 국세청 유권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뭐 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과세를 하래. 그때 나도 현직이니까 이거 안 맞는데. 공무원들은 좀 떼서 받는데. 여기 뭐냐면 근거는 24조예요. 총 수익 금액의 계산. 그래서 모든 수익 금액, 뭐 여비 이런 거 총망라해서 수익 금액으로 과세를 계산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왜 빠지지? 요 근거가 이제 뭐냐면 예전에 제가 검토할 때는 김영란법이 없었어요. 그랬고 지금은 김영란법이 생겨가지고 우리 그 공무원들이 그 받는 뭐 강의료 같은 거 사례금이 있어요. 모든 사례금이 다 포함돼요. 일체. 근데 여기 라에 과목에도 불구하고 교통 숙박비 이런 거 실비 수준 요거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빠지는 거예요. 요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금은 그 과세 대상인데 거기서 빠지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퇴직 후에도 이렇게 적용을 받았는데 지금 제 사실 일반인이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에 알려줘요. 그 양심이 찔리니까 내 건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근데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옛날식으로 자기는 옛날식으로 해야 된대.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네 옛날식으로 관행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맞출게 이런 사람이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 선택권을 주죠. 근데 공무원은 현재 기준을 따라야 돼요. 좀 전에 이제 어떤 재난기금 담당자가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재난기금은 그 조례가 있어요, 조례. 재난기금 조례. 거기에 회계관직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운영관하고 출납원밖에 없어요. 거기에 재무관이 없어요. 계약관, 자무관 없어요. 그런데 기금 담당이 계약을 한다? 월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거는 회계관리 훈령으로 가야 됩니다. 회계관리 규칙으로. 회계관리 훈령 규칙은 일반에게 특별하게 기금이 없다가 포함됐잖아요. 3년 전에. 없는 거는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금으로 계약을 해야 되냐면 품위할 때 협조를 기금 담당 거치고 계약팀으로 가야 됩니다. 계약대장에 하고 청구까지 받아서 돈 줄 때는 거기에 지출한 자격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그때는 다시 우리 기금 그 출납원으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기금 출납원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국에 강의 다니면서 그런 기관을 많이 봐요. 쉽게 시정이 안 됩니다. 야, 하던 대로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왜? 일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제도 불합리한 거 판단할 때는 일이 많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법을 따지는 거. 지금 그 기금 담당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월권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공무원 죽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감사관이 지금 모르니까 감사관 오셨나 모르겠네. 와서 감사하는 순간 이 직원은 월권으로 징계받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그냥 방치하는 거죠. 우리 조직에서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치고 일이 많으면 인원을 충당받거나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까워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제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균뚝보조 사업 같은 거 우리 제주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자, 우리 균뚝보조 사업의 기간이 딱 3년이에요. 돈 받은 해, 그 다음에 명시월, 사고이월. 그러면 사고이월 3년째쯤에, 보고가 안 들어오면 기재부에서 체크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이거 내년, 한 6개월 더 해야 되는데요? 그럼 올해 못 끝나네요? 올해 지금 사고이월 하셨죠? 네. 그러면 그 남은 금액 얼마예요? 35억인데요? 그거 반납하세요. 이렇게 반납 많이 해. 예. 내가 이걸 그 체크했을 때가, 두 개, 세 개 기관에 통지가 왔어. 두 개 기관은 25억, 하나는 35억 반납했어. 15억짜리 반납할 기간이 나한테 전화 온 거야, 팀장님이. 홈직이님, 우리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요. 이거 반환하라는데 반환금으로 편성해야 돼요. 예상 과목을 뭘로 해야 돼요? 물어본 거야, 나한테. 그거 잠깐 보류하시라고. 반납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래서 이 Q&A를, 이게 무슨, 요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자기들, 기재부, 균특, 예산 편성 지침, 부록에 Q&A가 있는 거야, 14번째. 자기들이 만드는 것도 이 사무관이 바뀌다 보니까 걔네 그거 안 봐. 그냥 법 보고, 지금 내가 균특보 준대 진행하고 있나? 체크 딱 해가지고 엑셀로 소트 해가지고 많은데 막 전화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 이제 인천 모 구청장님이네. 구청장님이, 우리 지자체 너무 힘들어요. 이거 또 15억 뺏어가면 이거. 그러면 막 기재부 과장한테, 사국 과장한테, 좀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청장님, 우리 저기 담당 사무관이 이렇게 보니까 법에 명시돼가지고 반납해야 된대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자기들이 만든, 균특법에 이해개념도 초과해서 이혼할 수 없다. 균특법 50조 제3항에 집행 잔액이 발생 시점인 사업이 끝난 후에 반납하라 이거거든. 이 끝난 후에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균특법 사업이 끝난 후의 시점은 당초 교부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계약 체결 시점이다. 계약은 언제 체결했어? 작년에 했잖아, 작년에. 끝난 거 아니야. 끝났잖아. 지금 계약했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는 거잖아. 이렇게. 끝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자료 주고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그랬더니 또 왜 반납하냐 전화 왔대. 그래, 이걸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대. 그래서 또 그 두 개 지자체에 전화했대. 야, 돌려받아. 우리 반납 안 했어. 그때 한 번 들어가면 기재부는 돈이 안 나와요. 소송해야 돼. 무조건 소송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여기 10억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속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한 1억 5천 정도는 어떻게 조금, 전화만 한 5번 왔어요. 홈직이님 언제 시간 돼요? 내가 맨날 강의 갈 때잖아. 5번 오더니 이제 끝나더라고. 괘씸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출과 집행과 지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시면 돼. 자, 우리가 집행이라는 거는 품위 결제했을 때, 그때 집행이라고 그래요. 품위 결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자 하는 의사결정이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지출은 뭐야? 아까 지출 원인행위,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는 너 이 과업을 다 수행하면 너한테 돈 다 줄게. 어차피 나갈 돈이잖아요. 세팅이 됐잖아. 이게 광의 지출이에요. 이걸로 다 집행한 걸로, 지출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좁게 협의로 볼 때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업자한테 대금 청구해서 지급 명령했을 때, 그럼 이건 한참 멀었잖아. 지금 업자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인데 내년 6월까지 가. 그럼 이제 이게 기간이 끝나는 거 아니야? 협의로 따지면. 그래서 자기들이 광의 지출을 본 거야. 근데 자기들이 쓴 것도 이제 안 보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파트.
마지막 파트. 자, 여러분들 이제 재밌는 질문을 최근에 우리 카페 스텝인데 이분이 강원도 공무원이에요. 근데 한 3년 전에 감사를 받아요. 그랬다가 5만 원을 받아서 운전사한테 다 준 거야. 그래서 그걸 훈계 맞고 2만 5천 원 뱉어내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건 아닌데 그 운전사 5만 원도 더 썼는데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마침 GPT가 3년 전이니까 GPT가 막 보급될 때야.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봐. 여보, 그 여비 조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물어봤더니 GPT가 아주 좀 엄청난 명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4인 대중교통요금. 자, 4명이 출장 갈 때 A씨를 든 거예요. 자, 한 사람당 2만 원 줘, 4명이면 10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부산으로 출장 갔는데 13만 원 들어 대중교통요금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4인 대중교통요금이랑 실제 발생요금이랑 둘 중에 적은 비용을 주라. 10만 원을 주라. 운전사한테. 여기 여러분들 기준 읽어봐.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운전자한테 2만 5천 원을 줘라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럼 운전사한테 10만 원을 줬을 때 여기에 문구하고 뭐가 달리 느껴져요? 안 그렇거든. 근데 우리 관행이에요. 유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된 거지. 그냥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 자체 순수한 문구를 따지면 우리가 10만 원을 줘도 문구에 어긋나지 않아요. 왜? 동승자만 돈 안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GPT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원활한 공무 수행을 위해서 여비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활한 공무 수행을 한다면 2만 5천 원 주는 것보다 10만 원 주는 게 낫죠.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또 세종시로 가, 부산 안 가고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그러면 이 두 개 비교해서 낮은 금액 이 9만 원을 주라는 거야. 이게 비쌀 때는 낮은 금액 10만 원을 주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GPT가 답변한 내용을 이제 인사혁신처에다가 보낸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 장관한테 바란다에다 넣었어요. 넣으니까 이제 제1호 GPT에 의한 건의사항이 접수된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신기해서 읽어보니까 GPT가 쓴 글이니까 얼마나 뭐 오죽했겠어요? 그냥 구구절절이 다 맞는 거지. 야, 이비서 일로 와봐. 내가 읽어보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 너는 어떤가? 자기는 더 맞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장관님한테 보고하자. 장관님한테 딱 과연 어때요? 이거 맞는데? 야, 이대로 하라고 그래. 야, 그리고 제도도 고쳐. 답변이 왔어요. 이거 누르시면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순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우리 행사 운영비로 초청 인사 식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자, 행사 운영비는 절대로 그 외부 초청 인사한테 밥값을 제공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행안부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이나 업무 추진비를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사 초청 인사를 밥을 대접한다면 두 가지로 편성해야 돼.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 여기서는 9,000원짜리 아니에요. 거기에 사정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질 요것만 이제 보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예산 성질에서는 200과 300. 자, 예산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산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자, 200은 물건비라 내부 경비, 행정 경비다. 200을 집행했을 때 제주시가 수혜자면 예산 편성 잘 하신 거예요. 자, 200을 집행했을 때 수혜자가 민가냐? 그 예산 편성 잘못한 거예요. 옮겨야 돼요. 보통 300에 편성해야 될 것을 여기 행사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201에 03 행사에다 편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부 장적 수혜금 같은 거. 300은 무조건 이전해야 되는 돈이에요. 요거는 지방재정법 17조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근데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이 300에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따라서 300 경비는 무조건 법령이나 조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근거가 없다라면 집행하시면 안 돼요. 편성해도 안 되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반 운영비는 3대 과목이 있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일체의 일반 운영비예요. 밥값 없습니다. 행사를 서포트해주는 직원 밥값만 있어요. 9,000원짜리. 예, 초청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워크숍을 갈 때 예산을 편성한다면 행사운영비랑 행사실비 지원금, 예, 요게 행사 참여자 식비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행사실비는 개인한테 계좌를 입금하거나 공통으로 집행할 때는 버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위탁비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건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자, 공무원 워크숍은 사무관리비로 위탁. 요 사무관리비는 뭐 직원 밥값 넣으라 마라 이런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다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예산은 경상경비하고 자본경비로 나눠요. 이렇게. 근데 우리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뭐 피복비라든가 교통통제봉이라든가 이런 경상비를 사줄 수 있는데, 자, 자동차, 순찰차가 노후돼가지고 한번 사주고 싶어. 우수 자율방범대라. 그러면 자본적 경비도 편성하면 되는데, 자, 민간 위탁금은 우리 보조금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 위탁금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무를 민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 위탁금 집행할 때 보조금 교부 조건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거는 협약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리고 이 정산 서류 넣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공문회에서 분기별로 주면 얼마 부족해? 그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하면 안 돼. 민간 위탁금은 결산을 합니다. 3월 달에. 남는 돈 반납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년도 넘기는 거예요. 정산이 뭐냐면 정산이 결산이에요. 그러면 민간 위탁 기간에 정산해 하면은 정산 한 번, 결산 한 번, 또 3월 달에 결산 보고서 내 결산을 2번 하는 거죠. 무식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보조금은 결산을 안 해요. 정산, 그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또 민간 위탁금은 우리 그 사무를 위탁하는데 우리 그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고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아주 경미한 건 괜찮은데 대수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직접 고치려면 시설 편성 힘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주다가 요게 요즘 최근에 감사에서 걸렸어. 징계 맞고 그랬는데, 요 민간위탁 시설을 우리가 증축한다든가 뭐 자동차를 살 때는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만 이제 두 개니까 요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자, 사회보장 정보원에 돌봄 카드 대금을 위탁하는 경우 공기관 등 위탁 사업으로, 자, 사회보장 사업을 하는데 돌봄 그 카드 같은 거 이렇게 결제를 하면 사회보장 정보원에 대신 결제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사회보장 수혜금을 넘겨주는데, 이게 공기관이니까 예산과 뭘 바꿔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보장비를 바로 넘겨줘야 돼. 이 국가 사업이잖아요. 요거는 우리 사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회보장 사업이 우리 사업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01 있죠. 301, 307 과목은 법령 조례 반드시 검토하시고요. 301은 화살이에요. 일반적으로 쏘면 끝나는 거예요.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1은 절대 정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산하는 기관 많아요. 정산하면 안 돼요. 법령, 조례, 근거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민간 이전은 정산 대상입니다. 민간 위탁금은 5년 후에 떠날 때 한번 정산합니다. 그 해에는 결산을 안 하죠. 이렇게 해서 지방보조금은 사업 종료 정산, 보상금은 정산 안 합니다. 민간 위탁금은 보통 결산합니다. 떠날 때 5년 후에 정산합니다. 이때는 결산 안 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출연기관 정산 안 씁니다. 결산보고만 씁니다. 이 출연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경기도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산 규정을 넣어버렸어요. 무식한 거 아닙니까? 결산을 2번이나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공무원들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좀 답답하죠, 이렇게.
이런 거, 사회보장적, 민간 위탁금을 민간 경상보조로 편성하는 사례, 실링이 부족하니까 행사 실비를 피난 보내서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빡빡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뭐 공개적으로는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하실 분 질문하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시면서 카페를 통해서 이 카페 하루에 이제 200건 정도 질문이 올라오는데 다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꼭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 요걸 누르시면 돼요. 약간의 수수료 정도 해서 요건 바로 100% 답변이 갑니다. 아주 알차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